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도 먼저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러시아의 훌륭한 히토류 자원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데 거기다 미국이 러시아로 가는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 각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야, 러시아의 자원까지 우리한테 팔아. 그러면 이 전쟁 우리가 빨리 끝내줄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판하는 분들은 엄하게 비판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무상으로 모든 걸 주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사실 그름 쪽으로 판단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트럼프 라이브라는 코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이요, 구리 등의 관세 문제와 정부 효율부의 업무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요, 히토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 그러니까 28일에 미국에 와서 함께 협정에 서명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매우 큰 협정이며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준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희소 광물에 대해서 한 50%를 내놔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양측이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동의 내용은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살펴드리겠지만요, 처음에는 5천억 달러를 내놔라 라고 했는데 그 돈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고 합니다. 빠지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는 내용이 엄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협정을 하러 제네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 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 협정은 미국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마치 솜사탕을 나눠주듯 돈을 마구 뿌려댔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 받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이든은 막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협정은 히토리 및 기타 중요한 광물과 관련된 것으로 수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규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과장법이 나오죠. 그 전에 5천억 달러라고 했을 때도 720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걸 1조 달러까지 부풀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히터류도 탐낸다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 땅에서도 광물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도 훌륭한 히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는 곳은 지금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입니다. 그 동부전선에 가장 많은 히토류가 묻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묻혀 있는 히토류 같이 개발하자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화답하듯이 러시아의 히토류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평화협정을 이루면 이건 러시아에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러시아와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침략자가 푸틴이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려져 있지 않은데 단순히 전쟁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미국은 다시 러시아와 거래를 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매우 가치 있는 땅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유럽 입장에서 들으면 어이가 없죠. 미국이 러시아의 가스나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해서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다 끊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꼴이니까요. 공화, 민주당 모두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자들이 당연히 묻잖아요. 개발한다고 하면 제재가 해제됐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재 해제가 협상 일부로 논의되고 있냐요? 하니까 트럼프는
언젠가는 협상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또 트럼프의 특성이 나타나죠. 제재 카드나 이런 해제하는 카드를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얻어낼 거 다 얻어내겠다는 뜻입니다.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하나도 해준 게 없었어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고 뭐 러브레터라고 아주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단 하나의 대북 제재 해제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을 읽어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는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읽어보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기존의 EB5 비자라고 하죠. 투자 비자를 없애고 골드 비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골드 비자라는 건 사실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보통 카리브해나 뭐 몰타나 뭐 이런 지중해의 작은 나라들이 골드 비자라는 걸 팝니다. 이걸 돈을 주고 사면요, 그 나라의 영주권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시민권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자금 세탁 이런 데 이용될 수 있어서 골드 비자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그걸 쉽게 주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카리브해 골드 비자, 그러니까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카리브해 영주권을 얻고 그걸 통해 자금 세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카리브해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득하고 카리브해의 회의에 가서 골드 비자 할 때 심사를 강화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와 함께 골드 비자를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골드 비자 팔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면요, 무려 5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0억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골드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정책이 매우 흥미롭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흥분하면서 그래 하죠 하면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당신의 세금은 사실상 0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세계 부자들이 그 골드 비자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몰려올 거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히들도 골드카드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올리가르히가 누굽니까? 푸틴과 친한 러시아의 재벌들. 그러니까 정경 유착으로 돈을 번 러시아의 재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러시아 올리가르히들도 알고 있습니다. 요 발언만 해도 사실 미국 대통령으로 아주 한국 생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올리가르히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고 어떤 정경 유착을 했고 이번 전쟁에서도 어떻게 돈을 댔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제재 대상으로 올리가르히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올리가르히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전만큼 부유하진 않지만 여전히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미국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들도요,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데려와서 시민권을 주고 연구를 시키고 돈을 주고 미국에 정착시켰거든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요, 해외에서 돈 있고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니들 돈으로 미국에서 사업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려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실용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더더욱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또 트럼프 대통령다운 발언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골드카드를 트럼프 골드카드로 불러도 되냐고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면 트럼프라는 이름을 써도 됩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브랜드를 빌려줄 테니 트럼프 골드카드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모집해와라.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드카드에 대해서 뭐 심사를 통해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2주 후부터 판매가 시작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골드카드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요, 모자를 들고 말합니다. 그 모자에는요, 트럼프 was right about everythin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다라는 모자거든요. 그거를 어떤 팬이 보내줬다면서 그럼 이거 몇 개 만들어야겠군 하면서 사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옳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는 건 다 옳았고 지금까지 잘 해나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그 기자회견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백악관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1기 때죠. "우리는 전쟁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국경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혼란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모든 게 옳았고 그래서 2020년에 도둑맞은 선거를 이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못했던 거를 압축적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의 스타링크와 중국의 스페이스 세일이라는 우주 인터넷 경쟁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스타링크가 압도적이라서 중국이 많이 밀릴 것 같지만 이 우주 통신에 있어서도요. 중국이 별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소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금까지는 압도적이고요. 지금 현재 한 7천 개 이상 위성을 운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2030년까지 4만 2천 개의 위성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많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페이스 세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을 1만 5천 개 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세일은요. 중국의 첫 국제위성 광대역 사업으로 첸판, 그러니까 1,000개의 도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저궤도 위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요. 2024년에만 260개의 이렇게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만 3천 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위성이 가능한 이유는요. 각 나라마다 위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다른 위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브라질 정부는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와 캐나다의 텔레셋과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스페이스 세일도 브라질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왜냐? 다른 나라들도 대안이 필요하고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서비스가 충분히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도 위성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설립된 홍칭 테크놀로지는요. 1만 개의 위성을 개발 중인데 최근 국영기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3억 4천만 위안, 약 67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스페이스 세일 또한 국영투자기금이 주도한 자금 조달을 통해 약 67억 위안, 1조 3,200억 원을 확보하고 자체 위성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스페이스 X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스페이스 X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전장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스페이스 X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를 집중 타격할 수 있고 드론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해방군들은요. 이 스타링크를 어떻게 감시하고 추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에는 이걸 추적하는 시스템을 연구 중이고요. 스타링크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은요. 반도체나 제조업을 넘어서서 우주로도 나가고 있는 게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격화되면 위성 인터넷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주 개발 전반에서 전략적 갈등이 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사에서도 화성을 가고 싶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뭐 거기에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에 맞서는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중 양국의 우주 개발 경쟁도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